물가 급등세는 멈추지 않고 은행 시중금리도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물론 마이너스 신용대출 금리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물가 오름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경제 성장이 멈추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뛰는 만큼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시중 금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일단 물가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기준으로 이미 5.4%, 5%대를 받고요. 그렇게 네. 되니까 당연히 그 물가를 잡으려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고 네. 올리는 추세가 확실하니까 시중금리 또 대출금리는 연달아서 뛰고 있는데요. 예. 기준금리 1.75%에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었죠. 고정금리 상단이 7%대까지 보여줬던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가는 물가대로 뛰고 또 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도 거의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지난달에 금리를 한번 크게 올렸고 네. 또 다음번에도 또 더 크게 올릴 것이다. 또 자이언트 스텝을 네. 이제 예고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뭐 확실시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7월에 일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7월 13일입니다. 아마 저는 0.5%포인트 인상, 우리가 빅스텝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기준금리가 이제 그 2.25%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공은 미국의 연준으로 돌아가는데요. 미국의 FOMC는 그 다다음 주인 7월 27일에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만에 하나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이죠. 그 0.75%포인트를 올릴 경우에 일단 7월 자체로는 금리 역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또 하나의 좀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우리가 7월 13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날 밤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공교롭게 그 다음 주에 있을 7월 27일 미국 FOMC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7월 둘째 주 이상부터는 계속해서 금리, 물가, 금리 아마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금리가 한미 네.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뭐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7월에는 만에 하나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인상을 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밴드, 상단 밴드는 2.5, 우리는 0.5%포인트를 인상한다는 전제하에 2.25%,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게 되죠. 네. 이렇게 될 경우에 돈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해서 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쪽으로 빠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더 높은 기준금리 쪽에 이제 미국으로 나가면서 달러의 유출, 자본 유출, 환율 급등,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좀 보면 이런 패턴이 좀 있습니다. 금리 역전이 된다라는 그 우려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달러도 빠져나가고 뭐 환율도 급등하지만 확실하게 금리 역전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좀 유출도 멈추고요. 네. 반대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금리 역전이면 자본 유출 이걸 정의하는 것보다 그 직후에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수출도 나쁘고 경제가 흔들린다면 금리 역전에 더 달러 유출은 심해질 것이고요. 반면에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 경제 체력도 좀 추스리고 전반적인 물가도 세계적으로 잡히는 모습이 좀 보인다면 이제 달러가 빠져나가는 속도도 좀 덜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한미 금리 역전이라는 신호 자체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포인트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앞서 이제 상단이 7%까지 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기준금리가 오르면 계속 대출금리도 오를 겁니다. 네. 자,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이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기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론적으로야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미 갈아탈 때는 굉장히 많은 뭐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그렇군요. 들어가게 있고요. 예.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5년 동안 금리를 고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산금리, 뭐 일종의 프리미엄을 더 붙여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현재 변동금리에서 그걸 포기하고 고정금리로 대안대출을 하기에도 네. 막상 월이자 따져보고 이러면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금리가 덜 오르길. 그건 또 뭐겠습니까? 물가가
더 오르길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하락률이 1위였고 네. 또 코스피 하락률이 2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주식시장이 유독 이렇게 하락세가 심한 이유가 뭘까요? 6월 한 달 동안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낙폭이 큰 그런 주식시장이 됐는데요. 심지어 남미 같은 경우에 뭐 인플레이션이 20%가 넘는 나라들보다도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주식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급에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거침없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게 되니까 여기에서 속수무책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많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빚투자 같은 것들, 이제 신용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것을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이 소위 말하는 반대 매매를 출회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받아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요. 네. 우리나라 주주가 개인 투자자 주주가 500만이 넘잖아요. 네. 많이 샀더라고요. 영끌에서도. 네. 이게 올바른 투자 전략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올바르다 아니다를 말씀드린 건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빚투자를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네. 빚투자 신용융자 잔고가 25조에서 19조로 줄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이요. 이건 뭐겠습니까? 빚투자가 다 반대 매매를 나갔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왜곡되게 훨씬 더 급락이 나온 이제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연초 이후에 순매수한 금액의 거의 60% 이상, 70% 가까이는 삼성전자에 다 그랬군요.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외국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도 더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영원할 거야라든가 뭐 손자에게 물려줄 거야라든가 이런 이제 중장기 투자자는 모르겠으나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하되면 손절을 한다라든가 뭐 다시 자금은 언제 물탈 거라든가 이런 아주 계획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이 기업은 좋으니까 네. 끝까지 뭐 계속 산다 이런 거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분들은 또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네.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7만 원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6만 9천 원 이때도 거의 전국에서 수조 원대가 그때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근데 예. 6만 9천 원에서 지금 5만 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매수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 시장도 약세로 돌아섰죠. 네, 약세로 돌아섰으나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매물이라고 하죠. 서울만 놓고 보면 지금 6만 5천 건 이상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가격 하락을 논하기는 그럴 단계입니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다만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자세와 팔자세, 집주인과 사려는 사람의 이제 누가 우위인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88대까지 거의 떨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자는 사람의 유리한 상황으로는 바뀐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다만 집주인들이 아직까지는 급매를 내놓는다거나 더 가격을 더 다운시킨다 하지 않고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힘겨루기거든요. 이게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어떠한 뭐 모멘텀을 통해서 결과가 나겠죠. 네. 네, 매매 시장은 그렇고 지금 전세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네. 월세를 선호하는 심리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 은행에다 이자를 내느니 이제 월세로 하겠다라고 해서 월세 전환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당초에 올 하반기는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임대차 3법이 이제 2년 네. 끝나고 계약갱신 청구권 쓴 신규 세입자가 나오는 것 때문에요. 그러나 현재까지 그렇게 전세 시장이 요동을 치지 않고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역전세라고 하죠. 깡통 전세. 매매 가격이랑 거의 전세가 붙어 있거나 역전이 된 흐름도 네. 나오고 있으면서 아마 세입자들 차원에서도 뭐 월세를 일부분 뭐 이렇게 반전세를 하게 되는 아마 그런 두 가지 현상들이 나오면서 월세 전환이 높아지고 있고요. 올 하반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집을 사자세, 팔자세, 매매에는 상당 기간 이게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핫 이슈는
전세입니다. 과연 이제 임대차 3법이 2년 지난 이 시점에서 전세 대란이 올 것이냐, 아니면 임대차 3법이 잘 적응이 돼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올 것이냐.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가 급등세에 주식시장, 또 금리, 부동산 시장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들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